제가 미국 와가지고 공부하고 전문 분야가 3개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대학서부터 이제 천문학 공부한 거하고 미국 와서도 천문학 공부했고, 또 직장 생활은 이제 맥킬레빙 돈 버는 거는 이제 우주공학으로 이제 돈을 벌었습니다. 여기 저 그린벨트에 있는 가드 스페이스 플라이 센터에서 이제 스페이스 미션 엔지니어, 세틀라이트 론치하고 그다음에 운영하고 또 이제 이동시키고 뭐 이런 거 이제 그거로 이제 한 35년 정도 했고요. 국방선 일도 한 4, 5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배운 게 경영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을 이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거를 이제 살려가지고 우리 회사하고 관계 있는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에서 이제 오거니제이셔널 리더십이라는 제2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총동원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천문학자 입장에서 우주공학자, 리더십 학자에서 본 한국인의 기원, 그 다음에 한국의 고대사, 그리고 앞으로 동북아시아가 어느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안에서 한국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비전까지 제가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좀 복잡하긴 한데 제가 이걸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트래킹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 학과 한참 후배 79학번인데 얘는 이제 프린스턴에서 PhD 하고 이제 여러 연구소에서 일을 했는데 한국에 들어가가지고는 서울대학교 교수하면서 삼국사기를 들여다봤어요. 이 삼국사기를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천문 관측이 가득 차 있어요. 아주 놀라운 거죠. 고조선 시대부터 삼국 오그르백제 신라의 왕조들이 천문 관측 데이터를 기록을 남겨놨어요. 몇 년 몇 시에 뭐가 발생하고 뭐가 언제 몇 시에 끝났고 아주 시시콜콜이 그냥 잘 기록을 해놨는데, 그것이 우리 조상들이 천문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밝았다. 또 관측 데이터를 남기면은 나중에 이래저래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 김부식이 삼국사기에다가 그 기록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아주 훌륭한 기록인데, 이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뭐를 발견했느냐, 이제 그거죠. 그 다음에 그런 그 연구 중에 제야사학자 중에 이덕일 박사라고 있는데, 이 양반은 중국 고사, 중국 역사서 그걸 계속 뒤져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한국 역사에 흔적이 없나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발견한 게 뭐냐면은 어느 시점에서 고구려하고 이제 고구려가 지시하죠. 한국 역사하고 중국 역사가 갈라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동이족 역사가 계속되다가 그 안에서 이제 중국 역사가 이제 갈라져 나오는데, 그 사람조차도 다 동이족이었어요. 결국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신백강 박사는 제야사학자인데 이 양반이 연구해가지고 무슨 클레임을 했느냐 하면은 시진핑이 말하려고 해서 트럼프한테 한국 역사는 중국 역사의 일부였다 이런 말을 그냥 던져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업셋했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때 당시에 한국의 민심이 신중국 쪽으로 많이 편향됐던 때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런 말을 다 흘렸는데, 물론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나온 다음부터 한국의 민심이 중국에서 떠났어요. 반중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한마디 함으로써 한국의 민심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네,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리고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배운 한국 역사는 한반도 안에 갇혀 있어요. 한반도 밖에 한국 역사에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을 못해요.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이 우리의 그 민심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대별로 보면요. 한국의 역사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고조선 BC 2333년 거기서 끝나. 그 이전에 뭐가 있었는지 모른다고. 그렇죠? 연대적으로 영토적으로 한반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브레이크해야 된다. 한반도 밖에서 한국 역사를 찾아야 되고 고조선 이전 역사도 찾아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김정민 박사라고 이 양반은 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 거기 그 고대사를 연구를 했어요. 중앙아시아 나라들의 고대사. 거길 봤더니 이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종교라든가 신앙 이런 것이 한국 고조선하고 그렇게 비슷하더래요. 그래서 그 한국 고조선의 역사의 영역을 중앙아시아까지 확대시킨 거죠. 이제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긴 거죠, 최근에.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공유해가지고 우리가 했으면 좋은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하는 그 목적은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잖아요. 그 길림산이라든가 만주의 그 역사를 자기네 역사를 다 둔갑해가지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 정황으로 봐서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다. 불가능한 얘기니까 이제 뭐 관심거라 그러시는데, 제가 원천적으로 그 동북공정을 봉쇄하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결론을 내고 싶은 거는 한국이 지금 국제적으로 상승세죠. 물론 이제 문화적으로 강남 스타일도 있고 BTS도 있고 한류 있고 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문화적으로 뜨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도 한참 잘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뜨고 있다고. 이런 상승세를 우리가 최대한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역사를 찾아야 된다. 근데 역사는 말이죠. 어느 시대에도 막론하고 승자가 씁니다. 패자는 역사를 못 써요. 승자가 자기 입맛에 다 씁니다. 그리고 강자가 씁니다. 강한 놈이 자기 입맛에 다 쓰거든요. 근데 우리 과거를 들여다보면은 그런 강자가 되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많이 잃어버리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찾는 방법은 우리가 강자가 되고 일이 있어가지고 생기면 승자가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역사를 옳게 쓸 수 있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승세를 타가지고 승자 강자가 돼가지고 우리 역사도 찾고 이제 후세들에게 영광을 갖다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그 논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손석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인류가 어떻게 이제 번져나가느냐. 저 왼쪽 아래 보시면 이제 빨간 서클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20만 년 전에 시작을 했다 그러고요. 이제 그거를 트랙하는 방법은 우리 몸에 그 세포 있잖아요. 세포 안에 그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 제너레이터라는 이제 있는데 그걸 미토콘드리아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DNA를 추적을 해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모계를 통해서 전수가 된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이제 기존 학설이 전문직 언급에서 서리드 라인으로 이렇게 된 거는 이제 대륙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해서 오스트랄리아 쪽으로 갔고 가다가 인도에서 이제 북쪽으로 해서 서구 사회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맨 그 오른쪽 중앙 오른쪽 보시면은
2만 년 전에 시베리아를 거쳐서 1만 년 전에는 북미 남미로 내려왔다. 이제 그런 그 트레이스가 되는데, 잠깐만요. 우리 저거 있나? 포인터가 있어요? 없어요? 저건 그래가지고 한반도에 인류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저 가운데 보시면은 1만 년 전에 이제 만주 쪽으로 지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은 그 섬을 따라서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북미로 이제 가는데 아까 우리 송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오른쪽 맨 끝에 그 남미에 화살표 있는 데 있죠. 거기가 이제 안데스 산맥인데 그 안데스 산맥 그 깊이 들어가면은 그 인적이 이제 없는 그런 산 속에 들어가면은 꼭 한국하고 똑같은 그 빌리지가 나온대요. 거기 보면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들은 거예요. 지리 선생님한테 57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말씀하신 게 아직도 생생한 기억이 남는데 그 촌락에 가서 이렇게 주위를 쭉 살펴보면은 뭐 아궁이도 있고 부뚜막도 있고 그다음 부직갱이도 있고 그다음에 뒷간 변수했잖아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그 용어들이 하우스홀드 용어들이 한 40개가 한국하고 똑같은 게 많더래요. 그 기억 참 오래 남더라고요. 송 교수님 말씀하신 생각이 나서 옛날에 그 배운 거를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 넘겼어요. 이거 없어요? 예. 없어요? 네. 이제 그걸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왼쪽에서 보시면 카자흐스탄 북방계 이동 경로가 있고 몽골을 지나가지고 이제 러시아로 이제 가는 그 도중에 남쪽으로 남하에서 한반도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저 아래 보시면 인도,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인도까지 갔다 인도에서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 이게 남방 계열입니다. 위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북방 계열이고 아래서 올라간 사람들은 남방 계열이에요. 오케이. 요거. 하여튼 약하게 나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남방 계열로 올라갔고요. 북방 계열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분포가 이제 중국하고 한국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다음 한국인들은요 북방에서 내려온 계열이 한 70% 80% 되고 남방에서 올라간 사람은 20% 30% 된답니다. 반면에 중국 사람들은 북방 계열이 20% 30% 정도 되고 남방 계열이 70% 80%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국이 북방 계열이나 남방 계열이냐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중국이 한국한테 대해서 야 우리의 일부였어 이런 소리를 못하게 되겠죠. 그다음 여기 유전자를 쭉 비교를 해보면 여기 한반도가 일본이 있고 만주 동남아 이렇게 있잖아요. 한국인하고 일본인하고의 유전자 차이는 5.9%밖에 안 되고 한국인하고 중국인 사이는 8.4%, 일본인하고 중국인 사이는 8.6% 그렇게 차이가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남방 계열과 북방 계열을 비교하면 여기 티피컬하게 북방 계열은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분들 이게 모양 일반적인 그 모형이 북방 계열은 타원형이나 고구마형으로 생겼고 남방 계열은 이렇게 머리가 까맣고 이제 이목구비가 이제 확실하고 네모 세모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간이 넓다 짧다 뭐 그다음에
눈썹이 길다 작다, 쌍꺼풀이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렇게 그 차이들이 쭉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차이가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남자들이 이렇게 머리 가르마를 타잖아요. 북방 계열은 왼쪽으로 타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 남방 계열은 오른쪽으로 타고 이제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빨리 해서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남방 계열은요, 좌뇌를 많이 쓰면서 이성적, 합리적, 논리적이고 수학과학을 좋아하고 이박자에 잘 맞춰주고, 북방 계열은 이제 우뇌를 쓰는데 감성적, 직관적, 창의적이고요. 삼박자에 이제 익숙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애창곡 같은 거 보면은 남방 계열은 가사 중심이고 북방 계열은 멜로디 중심이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보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이 남방 계열은 김우중실, 연영무, 이항복, 김일성, 이영구, 재영호. 그런 반면에 우뇌 북방 계열은 정주영, 강영훈, 서유구, 이승만, 이한동, 박찬정 이런 분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인의 본표 비율을 보면은 남방계가 22%, 좌뇌를 쓰는 때고 북방계는 한 78%, 그리고 이제 좌뇌를 쓰는데 일본의 분포율은 95%. 굉장히 이제 이성적이라 이러죠. 좀 다시 뺄까? 네. 그래서 이 비율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감성적인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다.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그다음, 예, 이거 이제 재미로 올렸는데 남방 계열의 미인들 보시면은 그다음에 북방 계열의 이제 미인들. 그런데 김태희는 한 중간쯤 된대요. 아마 그 가게를 내려오면서 섞였나 봐. 그 다음에 자 이제 천문학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은하계가 있고요. 은하계 이제 스파이럴을 돌면은 태양계라는 이만큼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태양계가 태양 있고 수금자 뭐 흩어내면 이렇게 쭉 있죠. 지구는 여기서 세 번째 파란색으로 지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목성 토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태양을 이제 도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한때는 원형으로 돌다가 그것이 타원형으로 변해요. 왜 변하냐면은 목성 토성이 커다란 이제 물체들이 그 지구의 그 공전 운동에 그 영향을 줘요. 옆에 저 큰 놈이 지나가면 이제 인력이 작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두 행성이 영향을 줘가지고 한때는 서큘러, 한때는 엘립티컬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데 5만 년,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데 5만 년, 이 일주기가 한 10만 년 된다고 그래요. 멜랑콜리치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이제 이론을 세운 건데 이것이 이제 그 10만 년을 주기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이 이제 지구의 빙하기하고 이렇게 맞는다 이거죠. 그다음 이게 빙하기가 되면은 얼음이 여기까지 이제 북미죠. 지금 미국이죠. 멕시코까지 꽉꽉 얼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바다에 있는 물을 다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바다의 수면이 낮아지죠. 그래가지고 사막이나 이런 게 많이 많아져요.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가지고 얼음이 녹기 시작하죠. 이렇게 녹아요. 그 빙하기가 지나가면 이제 간빙기로 들어가는데 그다음 이제 그것이 이제 이런 이제 그 빙하기를 이제 보여주는 커브인데 그 영향을 주는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주는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봄, 가을, 겨울.
이때 그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 있기 때문에 봄가을 이때가 되면 이제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은 춥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저 프리세션이라 가지고 이렇게 그 힘이 없는 팽이가 이렇게 돌면 이렇게 축이 빙빙 돌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주기가 한 23,000년.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축 자체도 현재는 23.5도가 기울어져 있지만 21.5도에서 24.5도까지 왔다 갔다 해요.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지구에 기후에 영향을 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거 10만 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최근 건데, 과거에 지구의 10만 년 주기로 한 4번 정도를 지나갔는데, 우리가 아는, 그 전에도 있었겠죠. 최근에 우리가 아는 한 10만 년 주기로 한 40만 년 동안의 한 것이 이거예요. 이게 지금 그 빙하기에 피크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제 간빙기죠, 여기가 이제 빙하기입니다. 꽝꽝 얼어가지고. 여기 얼었다가 이제, 녹기 시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왔는데, 이 사이에 1820년경쯤에서, 그 빙하가 이제 꽝꽝 얼다가 다시 녹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한 150m 정도 수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서해가 본래 그 육지였어요. 물이 없었는데 한 150m 올라가니까 서해 이렇게 롤라인 에리아가 물이 차가지고 지금은 한 깊이가 한 100m, 110m 정도 이렇게 차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녹고 있기 때문에 그 수면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농담이지만 제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제발 그 바닷가에는 집 사지 마라. 계속 그 수면이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 빙하기가 한 15,000년, 14,000년에서 끝이고 그때부터 녹기 시작한 거는 간빙기로 들어간 건데 13,000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 다 육지였어요. 여기 일본하고도 이제 연결되고 저다 육지였고, 옛날에 이제 이런 지역은 그 사막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드라이했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가 이제 여기가 꽝꽝 얼어가지고 한 18,000년 정도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이제 수면 위로 지금 한 30m 이상 더 올라갔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근데 요게, 여기 지금 여기에 걸려있는데, 요게 얼만큼 더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서 빙하기로 접어들 거냐 하는 건 아직 몰라요. 몇천 년이 될지 몇만 년이 될지 모르는데 결국은 빙하기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여기 다 육지고 이제 땅이었는데 오직 있었던 게 이제 황하강, 압록강, 대동강 이런 식으로 양장해서 이런 강들이 이제 줄길해가지고 일로 흘러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 후에 이제 얼음이 녹으면서 차서 이제 서해 보면은 여기 수심이 80m, 100m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지금 신치호 선생이라고 역사학자 하시죠. 그분이 이제 대륙 백제설을 주장을 했었는데 그 옛날에 그 상황을 보면은 이제 물이 이렇게 와서 쳤을 거 아니에요. 150m 이렇게 물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육지가 물에 차니까 그 같이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산 가족이 된 거예요.
큰 그림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3, 4세기 경에는 여기 대륙 백제가 있었고 반도 백제, 일본 열도 백제가 있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일본은 옛날 그 한국의 식민지였다. 제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요. 요거는 이제 고조선, 그 다음에 동이족 쪽인데 여기서 발견되는 것이 청동건 이렇게 발견이 돼요. 그리고 북경 근처, 그 다음에 산동반도. 산동반도는 중국에 붙어 있지만 여기가 이렇게 섬이었어요. 섬이었는데 이제 연결된 건데 이게 여기하고 이쪽은 한국, 특히 부여의 영역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동군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 고인돌이 있습니다. 고인돌이 쪽이 있는데 북쪽에 있는 고인돌은 기둥이 높아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남쪽에 있는 고인돌은 기둥이 이제 얕아가지고 사람이 전혀 지나갈 수가 없이 그냥 낮답니다. 그리고 여기 그 고인돌의 수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영국도 있고 그런데 한 45%가 이 한반도주에 있대요. 고인돌이. That means something. 예. 그리고 이쪽은 이제 동이족의 영역, 그 다음에 고조선의 영역이 이제 같이 있는 거. 예. 이걸 보면은 여기에 물이 없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해가 가죠. 물이 찬 다음에 왜 물이 찼는지 아직 그건 이제 지구적인 현상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예. 그리고 그 지구의 역사를 이제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로 북경 문화를 치는데 그거보다 1500년 앞선 여화 문명에서 발견됐어요. 그런데 중국의 문화하고 특징이 전혀 달라.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네 거를 만들고 싶은데 나오는 유물들이 전혀 자기네 관계가 없거든. 어떻게 저걸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될 거죠. 또 전에 올라왔네. 네. 여기 보면은 기원전 7000년, 3000년, 6200년 굉장히 우리 고조선 2333을 훨씬 뛰어넘는 그 과거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3, 4세기경의 상황을 보면은 고구려 제국이 여기 있었고 백제가 이렇게 있었고 신라가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백제는 결국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아까 요한문명 거기서 발견된 유물들을 보면은 이런 옥들이 많이 나왔어요. 옥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릇들 토기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왕비의 그 미라를 만드는데 눈에다가 옥을 넣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무덤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이 사람이 살았을 때 쓰는 옥을 다 집어넣어줬어요. 옥이 다 이렇게 보이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은요 멕시코에서도 발견된답니다. 옥이 들어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선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 그 조상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마이그레이션해서 갔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신기로운 거는 이런 조각에 글씨가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독을 할 거냐 하는 것도 큰 문제죠. 그 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의 전반적인 그림을 보면 진화라 근데 황하강의 중류예요. 황하강의 중류의 조그만 지역에서
진화라는 말이 생기면서 여기가 중국의 시원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동이, 북이, 서이, 남이라는데 이는 이제 중국 사람 쓸 때는 오랑캐라고 쓰는데 실제로 그 이자는요 그 키가 크고 활을 잘 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중국에서 동쪽이기 때문에 이쪽을 동국이라고 불렀어요. 동국 사람들이다. 이 진화는 지금의 차이나가 됐는데 이 지자는 가지 지자래요. 가지 지자의 진화. 이제 지금 이제 진화가 아니라 차이나가 된 거죠. 여기 영역을 보면 이 지역까지도 동이족이 번성을 하고 관할을 하고 문화, 역사 이런 걸 이제 지배했었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 사학자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그 동이족의 유물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홍산 문화가 여기 있고 이 만리장성이 이렇게 있죠. 길석산이라는 데가 이제 바닷가예요. 바닷가에 성체를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만리장성이 시작하는데 중국 지인들은 이제는 만주까지 연결을 하고 평양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그게 만리장성이다. 한반도도 관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봐가지고 홍산 문화는 제2의 문명으로 간주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유럽에서 그 동이족에 대한 연구, 고조선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홍산 문화로 한국의 고대사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제가 유럽에서 연구를 많이 하기 시작하니까 중국의 주장이 이제 들통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 살려나가야 된다. 우리가 우리 역사 문화를 찾아야지 중국이 뺏어가지고 남아있어야 안 되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중국 친구들은 조그만 거 있어도 자기네 거라고 막 가져가는데 우리는 가져가도 그만 안 가져가도 그만 무관심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 그래서 그 네이처라고 하는 그 저널이 있습니다. 이 저널에 한국의 그 고대사, 특히 이제 고조선하고 동이족 역사를 많이 실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국이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진짜 주장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 그래서 그때 주장이 요한문명이죠. 요한문명이 이제 고조선과 제 동이족 거로서 한반도로 내려왔다. 중국 것이 아니다. 이제 그 서양 역사학계에서 주장하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살려야 됩니다. 더 좋은 그 데이터를 개발해가지고 그다음 실제로 이 주얼레가 그 북한 역사학자들을 한 20여 명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자기네 조상들이 중국의 조상이 그 조선 사람들의 그 조상들을 너무 괴롭혀가지고 미안하다 이런 사과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하고 이화 지역의 역사, 또 만주족 이런 족적을 발견한 중국 학자들의 그 주장을 많이 반성한다. 내가 대신 사과한다. 그런 말들을 했어요. 그런 후에는 그 모택동이 그 요하 지역의 그 역사는 조선 역사다. 자기네 역사가 아니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이제 동국공주하고 뭐 하는 이제 역사학자들이 자기네 옛날 보스가 그런 소리를 했는데 그것도 뒤집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사실대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저희 후배 천문학자 이 양반이 책을 썼는데 1994년쯤이에요.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
천문 데이터를 관측해서 그걸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한국의 역사가 하늘에 새겨져 있다. 이제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제목에다가 이제 중요한 책을 냈습니다. 그다음 그 삼국사기에 기록된 천문현상 기록들이에요. 그다음 페이지요. 이건 이제 고려현 시대의 천문관측 데이터들, 삼국사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일식 데이터, 천문관측 중에 일식 데이터, 그런 걸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 그래가지고, 이 박찬분 박사가 뭘 했냐면, 그 고구려 백제 신라가 관측한 일식 데이터를 쭉 모아가지고 중국하고 일본이 관측한 그 유사한 데이터는 다 뺐어요. 중국, 일본 그 기록에 전혀 없는 거,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그 기록을 따로 해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여기 지금 신라의 경우에 300년에서 한 500년 AD, 그 당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600년을 건너뛰어가지고 여기서 그래서 9개, 10개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백제는 또 AD 한 400년 때부터 뺐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관측된 거, 그게 고구려 이렇게 해서 분석을 했더니 그 일식이라는 게 그 태양하고 달하고 지구가 일렬로 섰을 때 달이 이제 그 태양의 이제 그림자를 지면서 지구 표면에 일식을 만들잖아요. 이게 일직선에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유니크하게 벌어지는 그런 전체 현상인데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하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여기 이거는 이제 신라인데 이거는 이제 백제고 백제 말기에 이제 그 관측한 걸 보면 여기는 북경 근처예요. 백제 왕실이 북경 근처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일식 데이터나 이런 거는 개인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왕실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고구려는 그 주요 관측지가 몽고 지역에 있어요. 그 후에 한반도로 내려왔을지 모르지만, 그 일식을 관측할 당시에. 그 다음에 신라는 두 번이 관측이 되는데, 하나는 중국의 양자강 중류, 이쪽에서 이제 관측이 됐고요. 한 700년 떨어져가지고 신라에서 발견이 돼요.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천문 현상하고 이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일식 기록을 통해서 한국의 역사가 대륙과 한반도 모두에서 발견이 됐다.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누가 뭐 아무리 딴지 걸려고 해도 딴지 걸 수 없어. 네, 그런지 요걸 상대 신라라고 하고 이제 말기 신라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다음 페이지야. 북극성을 따라서 한반도로 왔다 이런 주장인데 이제 추론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우리가 이제 북극성을 이제 바라보면은 이제 그 북극성이 이제 보이고 북극성을 이제 쌓고 있는 이런 걸 써 그리는데 아까 저 지구 그 축이 세차 운동을 한다 그랬죠. 세차 운동을 하다 보면은 지구에서 보이는 하늘은 움직이지 않아요. 지구의 자전축이 움직이면서 북극성으로 보다 보면은 이제 이 근처에
또 이거 그 광도가 거의 비슷한 글이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어느 때는 이 북극성이 이 안에서 보이고 어떤 때는 이건 밖으로 나가고 이것이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북극성처럼 이제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그게 그다음 저 보세요. 예, 그거하고 이거하고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추론하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다음에 이런 사실을 삼국사기뿐만 아니라 한서, 사기, 중국 역사책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모르니까 그냥 지나치고 있지만은 이제는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이런 책들을 뒤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많이 나와요. 그 다음 그 지명을 보면은 여기 이제 한국에서 쓰는 지명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이제 백마강, 웅진성, 황산벌, 그 다음에 팔공산, 경주, 함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김씨신라촌이 세 군데나 있었다 그래요. 우리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지명들, 특히 이쪽 남쪽에 중국 동부 해안에 있는 지명들이 똑같은 게 너무 많아. 언벨리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여기서 동이족 이제 처음에 그 북방민족이 내려와가지고 그저 서해가 없을 때 그때부터 정착해서 살다가 이제 이쪽으로 아까 북극성 별이 움직임에 따라서 경주로 다 이사해 왔잖아요. 그때 여기서 쓰던 지명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사 오면서 영국의 이름들을 다 붙여서 쓰는 거예요. 그건 유사한 거죠. 이제 이런 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우리 그 역사를 좀 찾아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게 이제 요동과 요소 즉 시대별 위치인데 요새는 요소 요동을 여기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옛날에는 요소 요동을 여기로 이제 봤어요. 그래서 어느 역사책을 보느냐, 어느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서 요소 요동이 여기고 요소 요동이 여기예요. 한 달 차이죠. 저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이제 신경 써서 읽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특히 여기 이제 재미난 게 한사군의 위치예요. 우리가 한사군의 그 위치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이제 그거를 확인시켜주는 한 가지 예가 여세 역사를 가리키는 강단사학자들은 한사군은 여기 있었다. 한반도에 있었다. 그런데 제야사학자들은 아니다. 여기다. 죽이 이쪽이다. 사실 이쪽이 맞는 데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패브리케이트한 그런 흔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리장성의 시작점, 황해 시작점에 길석산이라는 데가 있었죠. 그 길석산이라는 단어가 중국 사서에 보면은 여섯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제 평양 근처에서도 평안도에서 나타나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중국 역사서를 해석할 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어프로치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다음 이분이 이제 이덕일 박사인데
중국사는 동이적 역사의 일부였다. 그리고 중국사, 한국사가 갈라지는 분기점은 어디냐? 그게 이제 은나라, 상나라 뭐였대거든요. 근데 은나라, 상나라도 결국은 동이족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신백강 박사는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중국은 역사상 한국의 일부였다. 아주 증거로 그냥 꼭 채워서 책을 썼어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리마인드해야 될 거는 단군조선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마한진한 변환에서 백제 신라 가야, 그다음에 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부여 옥조해가지고 고구려가 생기고, 그다음에 발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숙신, 음루, 물길, 말갈, 여진, 금나라, 청나라. 이제 금나라 같은 경우도 여진 쪽에서 그 금나라 같은 경우도 일설에는 그 신라 왕실의 연장선이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청나라도 사실 중국이 자기네 역사를 정의할 때요, 현재 at present 현재 자기네 영토 안에 들어있는 역사는 다 자기네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것도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있으면 자기네 역사라는 거죠. 그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어불성설이죠. 그 다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민족이 있다 그러면 발해가 여기 있었고 부여가 여기 있었고요. 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의 나라들인데 몽고가 여기 있고요. 이제 그런 이런 빅픽처를 우리가 머리 안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이제 중국의 이제 서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 그 다음 그리고 흥미로운 게 흥정, 만주, 원륙이라는 게 청나라가 나라를 세운 다음에 역사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청나라의 역사를 이제 만주의 역사를 쓰게 했어요. 그게 이제 흥정, 만주, 원륙인데 이 안에 들여다보면은 그 부여가 있고 사만, 백제, 신라, 말금제, 발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청나라가 자기네 입맛에 맞게 이제 쓴 거라고. 그런데 그 안에 그 우리가 얘기하는 백제시인데 고구려가 빠졌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자기네가 고구려를 이제 승계했다는 그런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게 두 권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의 강단사학에서는 이 책을 이렇게 인정을 안 한대요. 가르치지도 않고 읽고도 안 한대. 중국에서는 한답니다. 이제 그런 연구 방향이 일본 식민지 시대 민족사관이라는 여기에 많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이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긍정할 수 없는 것도 많겠지만 여기서 옛날 삼국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죠.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 그리고 이제 1949년에 이제 중국 모택동이 공산당을 이제 중국을 통일할 때 이 내몽고도 이제 자기네 거를 가지고 만주도 그랬고 위구르도 그러고 티베트도 다 끌어들여가지고 광대한 나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통일국가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북방공정, 동북공정, 남방공정, 서북공정, 서남공정 그 광대한 영토에 14억이라는 인구를 가지고도 그게 만족지 못해서 계속해서 팽창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세계 그 역사를 굉장히 그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제 그다음 한달고기가 이제 굉장히 그 말썽이 많은 이제 책인데 이거를 이제 위서냐 진서냐 하는 그 공방이 많아요. 예.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단고기는 이제 기현수라는 사람 1911년에 이렇게 편찬한 건데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다 1979년에 이제 책이 나왔는데 그 강단사학계에서는 이걸 위서가 완전히 단정을 줘버렸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페이지. 진위 논란으로서 진서냐 위서냐 하는데 위서를 이제 주장하는 쪽은 뭐냐면 그 계은수가 1911년에 그 책을 써가지고 1979년에 이제 릴리스할 때까지 근데 수정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수정을 했는데 현대 용어가 들어간 거야. 현대 용어가 들어가니까 진서가 이제 위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특히 이제 박석재 박사는 그 천문학과 후배예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천문 데이터 이런 이제 오성치루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보면은 특히 이제 오성치루 같은 경우는요 이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BC 1733년 7월 14일 며칠에 이런 일이 벌어졌었다. 그 기록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 천체역학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백트레이스를 했어요. 사실 그런 일이 있었나? 그걸 했더니 1734년 1년 차이로다가 그걸 맞췄어요. 그러니까 3700년을 트레이스 해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1년 차이다. 그 정도는 정확하다고 봐야 된다. 이제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니까 그 안에 이제 한전고기 안에 들어있는 천문관측 데이터는 옳더라. 따라서 진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 페이지에 아주 이 양반이 고조선과 배달고 연대를 이제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많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또 하나는 아까 김정일 박사하고 그 김정일 박사가 쓴 카자흐스탄 다물의 나라다. 이제 그 책의 안에 그 중앙아시아의 그 고대사를 들여다보면 한국의 고조선사하고 우리는 상통한 점이 많더라. 이제 그래서 그 우리 고대사의 영역을 중앙아시아 영역까지 연결시킨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얘기인데 이 양반 주장이 뭐냐면 왜 우리 그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상투를 썼잖아요. 상투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늘을 경유하는 안테나 같은 거예요.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랬다 그래요.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 양반이 주장하는 것은 환단국이 상고사에 보면 환인 한국이 BC 7197년까지 가고요. 여기는 뭔가 배달국은 BC 3967년부터 쭉 가고 단군조선은 BC 2330. 그러니까 이 단군조선 그 벽을 깨고 그 전까지도 이제 밝혀내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면 차이나가 있고 한국이 있고 만주가 있고 몽골리아가 있다. 이렇게 큰 그림을 보시면 우리 한국이 통일돼가지고 힘을 키우면 뭔가 해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해요.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국이나 유럽의 그 사학자들이 고조선 동이적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것은 이제 한국하고 관련된 거지 중국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한반도를 관리하는데 지금까지는 분단을 고착화시키면서 관리를 했어요. 그냥 추락스럽게.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이 뭐 쓰러나고 해가지고 뭐 자꾸 말썽을 부리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강한 나라가 된 한국을 이미 밀어가지고 흡수 통일시키고 만주 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이 동북아시아를 관리하는 게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고 쉬울 것이다. 서방세에 유리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은 그 미래학자인데 굉장히 유명하죠. 2030년까지 가면은 한반도는 굉장히 부유해지고 강하고 통일된 한국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커다란 그 세력 균형자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관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가 오늘 결론을 내고 싶은 거는 역사는 승자하고 강자가 쓴다. 이건 우리는 항상 머리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강자가 되든지 승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없으면 역사 왜곡을 고치겠다는 생각을 하지도 마라. 결국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한강의 기적은 물론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세를 잘 타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북한은 통일을 흡수하고 선조들의 터전이었던 만주와 여화 지역을 접수하고 몽고하고 연합하여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서방 세계의 이제 일반적인 그 경향이 한국을 한반도를 분단 관리하는 걸 넘어서 한국을 중심으로 통일시켜서 동북아시아를 관리하는 것이 더 쉽고 코스트도 적게 될 것이다. 훨씬 쉬울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영국, 캐나다, 미국, 일본도 왜 지난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하고 3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반도를 통일시킨다. 일본이 반대를 안 했어요. 일본 항상 반대가 된다는데 바이든이 윤석열하고 일본 수상을 보다가 이런 요인으로 통일하는 게 여러 가지로 서방세에 좋다. 통일시키자. 이 일본이 거기서 노를 못한 거죠. 일본도 이제 오케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잘 관리하고 이 외교를 잘하고 또 공동 공론대로 신장을 해서 좋은 시대를 맞이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질문이 아까 여기 송 교수님하고도 같이 가는 건데요. 아까 송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우리 한국 민족이 이렇게 저쪽 몽골리아 만주 그런 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때는 알래스카 그러니까 만주로 이렇게 시베리아를 지나서 베링해협을 지나서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러니까 지금 오 박사님은 그렇게 아까 거기에 나왔고요. 파워포인트에. 근데 송 교수님은 우리 한국 민족을 글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태평양을 건너서 이렇게 미국으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좀 서로가 다르네요. 그리고 그 시대에 그 많은 민족이 어떻게 바다로 미국 대륙으로 왔을까요?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네. 제가 아까 지금 우리 오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훨씬 이전에 인류가 이동할 때 훨씬 그러니까 마지막 빙하기인 1만 5천 년 전쯤에 베링 빙하기 때 베링해가 얼어붙어 가지고 아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이 붙어 있을 때 옮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민족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저기 허드슨강 북쪽 지역하고 이 수수께 한라강에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건너온 루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민족이 만주로 올라가가지고 저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알루산 열도를 타고 배를 타고 건넜어요. 배를 타고. 그 배를 타고 건넜는데 알루산 열도에서 캐나다 미국의 알래스카 반도 쪽으로 해류가 바다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흐릅니다. 1803년에 독일인 본 랑고스도르프라는 사람이 그 해류를 타고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는데요. 하루에 200km씩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그냥 우리 선조들도 그 해류를 이용해서 알루산 열도 섬 중간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섬에서 물도 구했다고 그래요. 식량도 구하고. 그래서 알루산 열도에는 우리 선조들이 남긴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키모. 예. 우리 선조들이 남긴 흔적으로 대표적인 흔적이 온돌입니다. 제가 저 말고 저 연구 시작 바로 1년 전에 영국의 리크넥이라는 고고학자가 알루산 열도에서 뭐를 발굴했냐면 온돌 흔적을 발굴했어요. 온돌 사람이 살던 주거지를 발견하니까 땅 밑에 또 온돌을 설치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크넥 교수가 이거는 코리안의 것인데 이게 왜 이 알루산 열도에 있지? 이래가지고 한번 전 세계적으로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온돌 때문에 리크넥 교수가 한국에까지 와가지고 KBS와 함께 방송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다음 해부터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알루산 열도를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온돌뿐만 아니라 우리말로 된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리크넥 교수 이후에 미국인 교수들이 가가지고 온도를 그 지역을 고고학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온돌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우리 선조들이 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일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멤버십 애플리케이션에 사인업도 하시고 감동을 하셨다 그러면 도네이션도 좀 해주시고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